1997년 5월 27일 효고현 고배 인근 중학교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중학교 정문 앞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그 봉투를 열어본 남성은 비명을 질렀는데 그 이유는 봉투 안에 훼손된 머리가 절단된 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안에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무준한 경찰 제군, 나를 저지해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참을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게 보고 싶어 미치겠어. 학교 살인해. 사카키바라. 시신의 머리가 발견된 날, 몸통은 인근 산의 케이블 TV 안테나 시설 지하에서 발견됩니다. 가해자는 자물쇠를 부수고 시설에 진입했고 범행 이후엔 새 자물쇠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기간 인근 지역에서 판매된 자물쇠 구매자를 모두 파악했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1997년 6월 4일 사카키바라는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고베 신문사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 묘사하는 등 자신만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쓴 성명서는 총 1300자에 달했으며 내용에는 자신의 이름이 잘못 보도되었다는 사실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배출한 학교 교육에 대한 분노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내가 아이들만 죽일 수 있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나에게는 한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경찰과 언론은 편지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의 신원을 고학력자, 외로운 30대 혹은 2인 이상으로 다양하게 추측했습니다. 1997년 6월 1일 고베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기 사흘 전 시신이 발견된 중학교 인근 거리에서 한 소년이 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시체 입에서 발견된 편지의 전문이 신문과 TV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순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 소년은 사카키바라, 즉 가해자 소년 아즈마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동네에서 혼자 걷는 남성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소년은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내 동생과 같은 학년이다. 죄송하지만 조금 안심이 됩니다. 만약 내 동생이 공격당했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동네에 숨어있는 범인에 대한 걱정까지 드러낸 소년 아즈마. 무난하게 조사를 하고 보내주려던 차에 경찰은 아즈마의 청바지와 신발 끝부분에 3cm 정도의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아즈마의 학교에 찾아가 조사한 결과 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으며 평소 사람의 생명도 바퀴벌레와 같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7년 6월 28일 이날 아즈마는 스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아즈마에게 담당 경찰은 학교에서 입수한 아즈마의 필체를 방송국에 보낸 편지와 비교하며 보여줬고 이에 아즈마는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즈마는 성명서를 보낸 이후 필기 분석으로 자신을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까 항상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14살의 소년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즈마는 1983년 평범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2년 뒤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즈마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러한 폭력성은 장남답게 동생을 잘 돌보여야 한다고 항상 혼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동생 편만 들어주던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 및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던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아즈마를 꾸짖을 때마다 항상 아즈마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즈마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일한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즈마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날 이후 너무 상심해서 할머니 집 앞에서 멍하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할머니 집에서 묘한 성적 흥분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할머니의 죽음에 따른 이상한 성적 경험으로 인해 곤충이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 죽이고 해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1997년 2월 10일 아즈마는 살인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그는 지역 학교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아즈마는 고무망치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습격했고 그중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더 위험한 금속망치로 무기를 받고 한 소녀를 공격했고 10분 후에는 칼로 다른 소녀를 찔렀습니다. 이 가운데 망치로 맞은 소녀는 숨졌고
결국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런 일이 아즈마에게 일어나지 않자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1997년 5월 24일 자전거를 타며 집 근처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그의 앞에 걷고 있는 남학생은 아즈마 남동생의 동급생으로 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즈마는 평소 그 남학생을 순수하며 깨끗한 존재로 여겼는데 이미 살인으로 더러워진 자신을 순수한 미소로 위로해주던 소년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 살인 충동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즈마는 그 남학생에게 뒷산에 거북이가 있다며 같이 보러 가자며 설득하여 산으로 유인했고 산에서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년의 시신을 산에 있는 케이블 TV 안테나 시설 바닥 아래에 버렸습니다. 아즈마는 이 시설에 침입할 때 자물쇠를 부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새 자물쇠를 교체했는데 경찰이 이 자물쇠의 구매 내역을 추적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자물쇠를 훔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소년의 머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에 아즈마는 다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산으로 갔고 모든 일을 끝마친 이후에도 소년의 눈은 반쯤 열린 상태였는데 이에 아즈마는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용마의 칼이라고 자칭하는 작은 칼로 눈과 입을 더 훼손했습니다. 5월 26일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실시하여 경찰, 소방관 등 150여 명을 동원 수색했습니다. 아즈마는 인간의 시체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변해가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가서 비닐봉투에서 꺼낸 머리를 5분 정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겼는데 머리를 씻긴 이유에 대해 살해 현장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 시체에 묻은 피와 흙, 풀잎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분으로 또다시 이상한 성적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5월 27일 오전 1시경 아즈마는 피해자의 머리가 든 배낭을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고 자신이 다니던 토모가오카 중학교까지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앞 정문에 시체를 놓으면 범인이 재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았다는 중학생답기 짝이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정신과 의사의 감정열과 아즈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준하는 장애로 진단되어 의료 소년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05년이 되어서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아즈마는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 편지를 썼으나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아즈마는 자신의 범죄를 회고록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홈페이지와 이메일까지 개설해 유족들과의 갈등이 다시 심화되었습니다. 아즈마는 출판 수익금으로 유족들의 위자료 상환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